경찰서 조사실. 수갑을 찬 남자가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투자 사기 조직의 두목 윤상철이었다. 그의 앞에는 작고 마른 60대 여성이 서 있었다. 평범한 할머니처럼 보이는 그녀가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내려놨다. 12억 원의 추적 내역, 15명의 피해자 명단, 3년간의 범죄 기록. 윤상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이 대체 누구냐고. 여성은 조용히 대답했다. 12억, 당신이 우리를 속였듯이 나도 당신을 속였습니다. 회의실 밖에서는 눈물 흘리는 노인들이 서류를 받아들고 있었다. 돌려받은 돈이었다. 경찰관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작은 할머니를 바라봤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모든 것은 몇 달 전 한 통의 전화에서 시작됐다. 박정희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저절로 깨는 몸이었다. 30년 가까이 이어온 습관이었다. 간단히 세수를 하고 낡은 운동복을 입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집을 나서면 아직 어두운 거리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택시를 몰고 첫 손님을 태우는 시간은 대개 6시 무렵이었다. 차에 시동을 걸고 운전석에 앉으면 하루가 시작되었다. 계기판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다. 박정희는 백미러를 조정하고 안전벨트를 맸다. 이 모든 동작이 몸에 배어 있었다. 생각하지 않아도 손이 알아서 움직였다. 오늘도 마찬가지였다. 지하철역 앞에서 출근길 직장인을 태웠다. 3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는 뒷자리에 앉자마자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다. 목적지를 말한 뒤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박정희는 익숙하게 운전대를 잡았다. 말이 없는 손님이 편했다. 굳이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되니까. 차창 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지나갔다. 같은 길을 수없이 달렸지만 질리지 않았다. 이 일이 싫은 건 아니었다. 다만 이제는 몸이 예전 같지 않았다. 허리가 자주 쑤셨고 어깨도 뻐근했다. 오래 앉아있으면 다리가 저렸다. 지난주 병원에 갔을 때도 의사는 같은 말만 했다. 무리하지 마세요. 나이를 생각하셔야죠. 하지만 쉴 수가 없었다. 생활비가 필요했고 노후 자금도 모아야 했다. 자식들은 각자 살기 바빴다. 아들은 결혼해서 분가했고 딸은 해외에 있었다. 명절 때나 연락이 왔다. 그들에게 손 벌리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아직은 버텨야 했다. 조금만 더 모으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오전 10시쯤 잠깐 쉬는 시간을 가졌다.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과 캔커피로 끼니를 때웠다. 택시 안에서 혼자 먹는 점심은 늘 이랬다. 김밥은 식어서 밥알이 딱딱했지만 배는 채워졌다. 커피를 마시며 잠시 눈을 감았다. 허리 통증이 심했다. 진통제를 먹어야 하나 싶었지만 또 참았다. 약값도 아까웠다. 오후에는 손님이 좀 뜸했다. 빈 차로 시내를 돌다가 병원 앞에서 할머니 한 분을 태웠다. 할머니는 짐이 많았다. 큰 가방 2개와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박정희가 차에서 내려 트렁크에 짐을 실어드리자 할머니가 고맙다며 주름진 얼굴로 웃었다. 요즘 기사님들은 다들 바쁘신지 안 도와주시던데 감사합니다. 박정희는 괜찮다고 대답했다. 할머니를 뒷자리에 모시고 다시 운전석에 앉았다.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할머니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병원에 다녀오는 길이라고 요즘 몸이 영 안 좋다고. 자식들은 바빠서 병원도 혼자 다닌다고.
박정희는 적당히 맞장구를 쳐주었다. 할머니의 말이 남의 일 같지 않았다. 자신도 머지않아 저렇게 될 것 같았다. 할머니가 내릴 때 요금을 건네며 다시 한번 고맙다고 했다. 박정희는 조심히 들어가시라고 인사했다.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나이 들면 다들 외롭구나 싶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다. 퇴근 시간대라 손님이 많았다. 한 명을 내려주고 다음 손님을 태우기를 반복했다. 밤 9시가 넘어서야 운행을 멈췄다. 하루 매출을 확인하니 13만 원 정도였다. 기름값 빼면 순수익은 7만 원쯤. 그럭저럭 괜찮았다. 이 정도면 오늘도 잘 번 셈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나니 몸이 풀렸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남은 반찬이 별로 없었다. 간단히 라면을 끓여 먹었다. 텔레비전을 켜두었지만 내용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저 소리만 들리는 게 덜 외로웠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이런 하루가 내일도 이어질 것이었다. 박정희는 그 사실을 받아들였다. 평범하고 고단한 일상. 하지만 이것이 자신의 삶이었다. 불평할 것도 바랄 것도 많지 않았다. 그저 건강하게 조금 더 일하고 돈 좀 모아서 편안히 늙고 싶을 뿐이었다. 그게 전부였다. 일주일 뒤 박정희는 다시 병원을 찾았다. 이번엔 허리 통증이 심해서였다. 진통제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대기실에 앉아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둘러봤다.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모두 어디론가 아픈 몸을 이끌고 온 사람들이었다. 진료실에 들어가자 의사는 엑스레이 사진을 보며 고개를 저었다. 디스크가 많이 나빠졌어요. 계속 이렇게 운전만 하시면 안 됩니다. 박정희는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지 않냐고 물었다. 물리치료 받으시고 무거운 것 들지 마시고 오래 앉아있지 마세요. 의사의 말은 현실적이지 않았다. 택시기사가 오래 앉아있지 말라니. 그게 가능한 일인가? 박정희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처방전을 받아들고 나왔다. 약국에서 약을 받으며 가격을 들었을 때 한숨이 나왔다. 3만 원이 넘었다. 한 달치 약값이었다. 이것도 계속 먹어야 한다고 했다. 결국 카드로 계산했다. 현금은 아껴야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생각이 들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몸은 점점 나빠지는데 일을 멈출 수는 없었다. 멈추는 순간 수입이 끊겼다. 모아둔 돈이 있긴 했지만 그것만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다. 저녁 무렵 오랜만에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반가운 마음에 받았지만 대화는 길지 않았다. 엄마, 잘 지내? 잘 지낸다고 했다. 딸은 바쁘다며 금방 끊었다. 전화를 내려놓고 나니 허전했다. 안부 한마디였지만 그것조차 귀했다. 그날 밤 박정희는 통장을 꺼내 잔액을 확인했다. 30년 동안 모은 돈이었다. 아껴 쓰고 모은 결과였다. 하지만 이게 과연 충분한지 자신이 없었다. 의료비는 계속 나갈 것이고 생활비도 필요했다. 만약 일을 그만두면 이 돈으로 몇 년이나 버틸 수 있을까? 다음날 운행 중에도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신호 대기 중에 옆 차선에 있는 택시를 보았다. 기사는 자신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다. 70은 넘어 보였다. 저 나이까지 운전대를 잡고 있어야 하나 싶었다. 오후에 한 손님이 탔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목적지로 가는 동안 그 남자가 먼저 말을 걸었다. 요즘 택시 일 어때요? 많이 힘드시죠? 박정희는 그럭저럭 한다고 대답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제 아버지도 택시 하셨거든요.
나이 드시니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은퇴하셨어요. 은퇴 후에는 뭐 하시냐고 물었다. 그냥 집에서 쉬세요. 연금이랑 모아둔 돈으로 사시는데 그것도 빠듯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박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남자의 말이 자신의 미래처럼 느껴졌다. 은퇴하면 뭘 하며 살까? 돈은 충분할까? 건강은 괜찮을까? 답이 나오지 않았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텔레비전을 켰다. 뉴스에서는 노인 빈곤 문제를 다루고 있었다. 은퇴 후 준비 없이 살다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이야기였다. 박정희는 화면을 보며 불안해졌다. 자신도 저렇게 될 수 있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산을 했다. 지금 모아둔 돈, 앞으로 더 모을 수 있는 돈, 예상되는 지출. 아무리 계산해도 넉넉하지 않았다. 조금만 더 벌어야 했다. 하지만 몸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들었다. 다음 날 아침에도 택시에 올랐다. 운전대를 잡으며 생각했다. 언제까지 이럴 수 있을까? 그리고 일을 그만두면 그 다음엔 무엇을 할까? 대안이 없었다.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수밖에. 박정희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은퇴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지만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다.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다. 며칠 뒤 박정희는 택시를 세워두고 잠시 쉬고 있었다. 공원 근처 주차장이었다. 창문을 열고 바람을 쐬는데 누군가 차 옆으로 다가왔다. 고개를 돌려보니 낯익은 얼굴이었다. 정희 씨? 정희 씨 맞죠?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잠시 생각하다가 기억이 났다. 강민호. 예전에 같은 회사 택시를 몰던 사람이었다. 10년도 더 전에 그만뒀다고 들었는데. 민호 씨? 오랜만이네요. 강민호는 반갑다며 웃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다. 예전 모습과는 많이 달랐다. 박정희가 내리자 강민호가 손을 내밀었다. 악수를 나눈 뒤 가까운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카페에 앉자 강민호가 커피를 주문했다. 박정희는 사양했지만 강민호가 우겼다. 결국 아메리카노 한 잔을 받았다. 정희 씨는 아직도 택시 하시네요. 고생 많으시겠어요. 박정희는 그럭저럭 산다고 대답했다. 강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저는 택시 그만두고 사업 좀 했어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요즘은 괜찮아요. 무슨 사업이냐고 물었다. 부동산 쪽이요. 개발 관련 일을 하는데 운이 좋았어요. 강민호는 여유로운 표정이었다. 시계도 좋아 보였고 옷도 비싸 보였다.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박정희는 부러운 마음이 들었다. 같이 택시를 몰던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정희 씨도 이제 슬슬 은퇴 생각하시지 않아요? 박정희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생각은 하지만 준비가 안 됐다고. 강민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랬어요. 택시만 하다 보면 돈 모으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요. 다른 방법이라는 게 뭐냐고 물었다. 투자요. 일하는 것만으론 한계가 있어요. 돈이 돈을 벌게 해야죠. 박정희는 조심스러웠다. 투자라는 말이 낯설었다. 평생 번 돈을 모아만 왔지 굴려본 적은 없었다. 어렵지 않아요. 요즘 좋은 기회가 있거든요. 우리 지역에 대규모 개발이 확정됐어요. 정부 사업이라 안전하고요. 강민호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개발 계획서였다. 지도와 함께 여러 설명이 적혀 있었다. 박정희는 찬찬히 읽어 내려갔다. 이 지역이 개발되면 땅값이 오를 거예요. 지금 투자하면 6개월 후에 최소 2배는 받을 수 있어요. 2배라는 말에 박정희의 시선이 멈췄다.
지금 가진 돈이 2배가 된다면 은퇴 후에도 여유 있게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이미 여러분이 참여하셨어요. 다들 만족하고 계시고요. 정희 씨한테도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박정희는 망설였다. 좋은 이야기처럼 들렸지만 한편으론 불안했다. 평생 모은 돈을 한 번에 투자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 조금 생각해 볼게요. 강민호는 이해한다며 명함을 건넸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언제든 연락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자리가 많지 않아서 너무 늦으면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명함을 받아들고 카페를 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이 났다. 2배? 6개월이면 2배.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그날 밤 박정희는 침대에 누워 강민호가 준 서류를 다시 펼쳤다. 정부 사업이라고 했다. 그럼 안전한 거 아닐까? 강민호도 오랜 지인이고 사기를 칠 사람은 아닌 것 같았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다. 이런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만약 잘못되면 어쩌지. 그러나 다른 한편으론 기대가 됐다.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었다. 지금 아니면 언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까? 박정희는 명함을 보며 고민에 빠졌다. 전화를 걸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사흘 동안 박정희는 밤잠을 설쳤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다. 강민호의 말, 서류에 적힌 숫자들, 6개월 후 2배가 된다는 약속. 그 모든 것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넷째 날 아침 택시에 올라 운전대를 잡았지만 집중이 안 됐다. 허리도 아팠고 몸도 무거웠다. 이렇게 얼마나 더 할 수 있을까? 강민호 말대로 돈이 돈을 벌게 해야 하는 게 아닐까? 점심때쯤 박정희는 결심했다. 강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강민호가 받았다. 정희 씨, 생각 정리되셨어요? 박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한번 해보려고요. 자세한 얘기 좀 듣고 싶어요. 강민호는 반가워하며 내일 만나자고 했다. 장소는 시내에 있는 사무실이라고 했다. 박정희는 알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기대 반 불안 반이었다. 다음 날 오후 박정희는 강민호가 알려준 건물을 찾아갔다. 10층짜리 사무용 건물이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에 내리니 깔끔한 사무실이 보였다. 유리문에는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다. 믿을만해 보였다. 안으로 들어가자 강민호가 나와 맞았다.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회의실로 안내받았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강민호 외에도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한 명 더 있었다. 이재훈 이사라고 소개했다. 이재훈은 정중하게 인사하고 설명을 시작했다. 이번 개발 사업은 정부에서 주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승인도 다 났고 곧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에요. 그는 지도를 펼쳐 보였다. 개발 예정 지역이 표시되어 있었다. 도로가 들어서고 상업시설이 생긴다고 했다. 그럴듯해 보였다. 투자금은 6개월 후 정산됩니다. 원금에 수익금을 더해서 드리는 거죠. 최소 2배는 보장됩니다. 박정희는 조심스럽게 질문했다. 위험은 없나요? 혹시 손해볼 가능성은요? 이재훈은 자신있게 대답했다. 정부 사업이라 안전합니다. 이미 진행 중인 프로젝트고 저희는 중간에서 투자자들을 연결해드리는 역할이에요. 지금까지 문제된 적 한 번도 없어요. 강민호도 거들었다. 제가 먼저 했잖아요. 이번이 2번째인데 지난번에도 약속대로 받았어요. 정희 씨도 믿으셔도 돼요. 박정희는 서류를 다시 읽어봤다. 계약서였다. 투자 금액, 기간, 수익률이 명시되어 있었다.
도장 찍는 자리도 있었다.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박정희는 잠시 고민했다. 통장에 있는 돈을 떠올렸다. 30년 모은 돈. 전부 넣기엔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일부만 넣으면 수익도 적을 것 같았다. 5천만 원 정도요. 거의 전 재산이었다. 이재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결정이세요. 6개월 후엔 1억이 되어 있을 겁니다. 1억. 그 돈이면 은퇴 후에도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박정희는 계약서에 서명했다. 손이 떨렸지만 꾹 눌러 이름을 썼다. 입금은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이번 주 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계좌번호는 여기 있어요. 이재훈이 계좌 정보가 적힌 종이를 건넸다. 박정희는 그것을 받아 가방에 넣었다. 사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긴장되어 보였다. 이게 맞는 선택일까? 불안했지만 이미 서명을 했다. 이틀 뒤 박정희는 은행에 갔다. 창구 직원에게 통장을 내밀고 5천만 원을 이체했다. 잔액이 확 줄어든 통장을 보니 허전했다. 30년 동안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했다. 6개월만 기다리면 된다. 그러면 1억이 된다. 그때까지만 버티면 된다. 박정희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밤이 되자 불안감이 밀려왔다. 정말 괜찮을까? 혹시 잘못된 선택은 아닐까?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이제는 기다리는 수밖에. 한 달이 지났다. 박정희는 매일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강민호나 이재훈에게서 연락이 올까 봐서였다. 하지만 연락은 없었다. 계약서에는 중간 보고가 있다고 적혀 있었지만 아무 소식도 없었다.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했다. 바쁠 수도 있고 진행 중이니 연락할 게 없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2달째 접어들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박정희는 강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벨소리가 길게 울렸다. 받지 않았다. 다시 걸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민호 씨, 진행 상황 좀 알려주세요. 답장은 다음 날 오후에야 왔다. 바빠서 못 받았어요. 진행은 잘 되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짧은 답장이었다. 박정희는 찝찝했지만 일단 믿기로 했다. 진행이 잘 되고 있다고 했으니까. 석 달째 계약서에 적힌 중간 정산일이 다가왔다. 박정희는 강민호에게 다시 전화했다. 이번엔 받았다. 정희 씨,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예전과 달랐다. 조금 차가웠다. 중간 정산일이 다음 주잖아요.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강민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다. 아, 그게요. 일정이 조금 밀렸어요. 행정 처리가 늦어져서요. 한 달 정도 미뤄질 것 같아요. 박정희는 가슴이 철렁했다. 한 달이요? 계약서에는 정확한 날짜가 적혀 있는데요. 정희 씨도 아시잖아요. 정부 일이 그렇죠. 서류 처리하고 승인받고 하다 보면 시간이 걸려요. 걱정 마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돼요. 박정희는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강민호가 급하다며 전화를 끊었다. 손에 든 휴대전화를 보며 불안감이 커졌다. 그날 밤 박정희는 계약서를 다시 꺼내 읽었다. 꼼꼼히 읽어봤다. 중간 정산일은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그런데 지금 그게 미뤄진다고 했다. 왜일까? 며칠 뒤 박정희는 강민호가 알려준 사무실을 찾아갔다. 5층에 도착했지만 문이 잠겨 있었다. 유리문 안쪽은 어두웠다. 사람이 없는 것 같았다. 옆 사무실 직원에게 물어봤다. 여기 사람들 언제 나오나요? 직원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요즘 잘 안 보이던데요.
한 달 전부터 거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박정희는 가슴이 내려앉았다. 한 달 전부터 그때가 언제였나? 자신이 돈을 입금한 직후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다. 뭔가 이상했다. 연락도 잘 안 되고 사무실에도 사람이 없고 일정은 미뤄지고 이게 정상적인 일일까? 그날 저녁 박정희는 인터넷을 검색했다. 투자 사기, 다단계, 폰지 사기. 여러 단어를 쳐봤다. 나오는 기사들을 읽으며 식은땀이 났다. 비슷한 수법이 너무 많았다. 지인을 통한 접근, 높은 수익률 약속, 정보 사업 사칭. 손이 떨렸다. 설마 자신도 당한 걸까? 아니야, 아직 확실하지 않아. 그냥 늦어지는 거일 수도 있어. 박정희는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다. 다음 날 다시 강민호에게 전화했다.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답장이 없었다. 이재훈에게도 연락해봤지만 연결조차 되지 않았다. 번호가 바뀐 것 같았다. 문자를 박정희는 택시 운전석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손님을 태우고 운전을 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다. 5천만 원. 30년 모은 돈. 그게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다. 저녁 무렵 박정희는 경찰서 앞을 지나쳤다. 잠시 차를 세웠다. 신고를 해야 하나.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았다. 혹시 정말 늦어지는 거라면 괜히 소란만 피우는 게 아닐까? 결국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기로 했다. 한 달만 더. 그때까지 연락이 없으면 그때 가서 생각하자.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걸. 박정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4개월째 강민호는 완전히 연락이 끊겼다. 전화번호도 바뀌었고 사무실도 비어 있었다. 박정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경찰서에 가려고 했지만 그 전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같은 피해자가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강민호가 처음 만났던 카페 근처를 몇 번 돌았다. 혹시 또 다른 사람을 만나는지 보려고. 하지만 강민호는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어느 날 오후 병원 앞에서 한 노인을 태웠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요양원으로 간다고 했다. 박정희가 운전하는 동안 노인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다 내 욕심 때문이야. 돈 욕심 부렸다가 이 꼴이지. 박정희는 백미러로 노인을 보았다. 슬픈 표정이었다. 무슨 일 있으셨어요? 노인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투자 사기를 당했어요. 아는 사람 소개로 투자했다가 전 재산 날렸죠. 박정희의 가슴이 철렁했다. 어떤 투자였는데요? 지역 개발이라고 했어요. 정부 사업이라면서 안전하다고. 6개월이면 2배로 돌려준다고 했죠. 똑같았다. 완전히 똑같은 말이었다. 박정희는 차를 천천히 세웠다. 목소리가 떨렸다. 그 사람 혹시 강민호라는 사람 아닌가요? 노인이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어떻게 아세요? 기사님도. 박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당했어요. 같은 사람한테. 잠시 침묵이 흘렀다. 노인이 먼저 입을 열었다. 기사님도 많이 잃으셨겠네요. 5천만 원이요. 거의 전부예요. 노인은 쓴웃음을 지었다. 저는 7천이요. 평생 모은 돈이었어요. 차 안에 무거운 공기가 흘렀다. 박정희는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요양원까지 가는 동안 노인이 이야기를 이어갔다. 저도 처음엔 믿었어요. 강민호가 오랜 지인이었거든요. 같이 일했던 사람이라 의심 안 했죠. 그런데 돈 넣고 나서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박정희는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자신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했죠. 근데 증거가 없대요. 계약서는 있지만 사기라고 입증하기 어렵다고. 강민호도 찾을 수 없고요. 박정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사세요? 요양원에서 지내요.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 싫어서. 그나마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돼서 요양원비는 나오는데 자존심은 다 버렸죠. 요양원 앞에 도착했다. 노인이 내리며 말했다. 기사님, 경찰 신고해봤자 소용없어요. 이미 여러 명이 당했는데도 못 잡았어요. 그냥 포기하는 게 속 편해요. 노인은 힘없이 걸어 들어갔다. 박정희는 그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쥐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다. 자신도 저렇게 될 수 있었다. 전 재산을 잃고 자식들에게 손 벌리거나 요양원 신세를 질 수도 있었다. 아니, 이미 그렇게 되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날 밤 박정희는 계약서를 다시 꺼냈다. 이번엔 다르게 봤다. 회사 이름, 주소, 이재훈이라는 사람, 강민호가 했던 말들,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다. 노트를 꺼내 하나씩 적어 내려갔다. 강민호가 처음 나타난 곳, 만난 날짜, 사무실 위치, 계좌번호. 작은 것도 놓치지 않았다. 손이 빨리 움직였다. 이상하게 익숙했다. 새벽까지 정리를 했다. 머릿속이 정리되기 시작했다. 패턴이 보였다. 수법이 보였다.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었다.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집단이었다. 박정희는 노트를 덮고 생각했다.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다고 했다.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그렇다면 증거를 만들어야 했다. 어떻게? 방법을 생각했다. 강민호를 찾아야 했다. 이재훈도 찾아야 했다. 돈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해야 했다. 쉽지 않았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았다. 박정희는 결심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다. 최영철 노인처럼 포기할 수도 없었다. 싸워야 했다. 돌려받아야 했다. 다음 날 아침 박정희는 택시 운행을 줄이기로 했다. 시간이 필요했다. 본격적으로 추적을 시작할 시간이. 박정희는 이틀간 강민호를 추적했다. 계약서에 적힌 계좌번호로 시작했다. 은행에 가서 거래 내역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예상한 일이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썼다. 사무실이 있던 건물로 갔다. 관리실에서 임대계약서를 확인했다. 명의는 이재훈이었다. 주소가 적혀 있었다. 하지만 가짜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래도 확인은 해야 했다. 주소지로 찾아갔다. 원룸 건물이었다. 관리인에게 물었다. 이재훈이라는 사람 아냐고. 관리인은 고개를 저었다. 그런 사람 없다고. 박정희는 건물 주변 CCTV를 확인했다. 편의점, 약국, 카페, 석 달 전 영상을 보여달라고 했다. 대부분 거절했지만 한 카페 주인이 허락했다. 영상을 돌려봤다. 이재훈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타났다. 다른 남자와 함께였다. 얼굴이 선명했다. 박정희는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었다. 다음은 강민호였다. 처음 만났던 공원 근처를 돌았다. 사흘째 되는 날 강민호가 나타났다. 다른 노인과 카페에 들어갔다.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드는 중이었다. 박정희는 차에서 내려 카페로 걸어갔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강민호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쳤다. 강민호의 얼굴이 굳었다. 정희 씨? 여기는 어떻게 해? 박정희는 그들이 앉은 테이블로 다가갔다. 옆에 앉아있던 노인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쳐다봤다. 이분하고 투자 이야기 하셨죠?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박정희는 노인을 보며 말했다.
하지 마세요. 사기예요. 강민호가 벌떡 일어났다. 무슨 소리예요? 정희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박정희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사기라고 했어요. 이 사람 강민호, 가짜 이름이고요. 지역개발 투자도 거짓말이에요. 노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강민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사색이 되었다. 무슨 헛소리를. 정희 씨가 지금 정신이 이상해진 거 아니에요? 이상한 건 당신이에요. 강민호 씨. 아니, 진짜 이름은 뭐죠? 김영수? 아니면 박철수? 강민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박정희는 계속 말을 이었다. 3개월 전에 5천만 원 받아갔죠. 최영철 씨한테는 7천만 원. 이분한테는 얼마 받으려고 했어요? 6천? 강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박정희가 휴대전화를 꺼냈다. CCTV 캡처 사진을 보여줬다. 이재훈이라는 사람하고 찍힌 사진이에요. 같이 일하는 사람이죠? 조직이 얼마나 큰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곧 알아낼 거예요. 강민호는 뒤로 물러섰다.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 사기예요? 박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당했어요. 하지만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강민호가 카페 밖으로 달려나갔다. 박정희는 뒤쫓지 않았다. 어차피 도망갈 곳이 없었다. 이미 파악했으니까. 노인이 고맙다며 손을 잡았다. 박정희는 괜찮다고 했다. 노인이 물었다. 어떻게 이런 걸 다 알아내셨어요? 박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제가 예전에 경찰이었어요. 금융사기 전담반에서 20년 일했죠. 노인의 눈이 커졌다. 경찰이셨어요? 그럼 지금은 은퇴했어요. 5년 전에. 그 뒤로 택시 몰면서 조용히 살았는데 이번에 제가 당할 줄은 몰랐네요. 쓴웃음이 나왔다. 20년 동안 사기꾼을 잡았던 사람이 사기를 당했다. 아이러니했다. 그럼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박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증거가 부족해요. 계약서만으로는 사기라고 입증하기 어렵죠. 그래서 제가 직접 증거를 모으고 있어요. 혼자서요? 네. 혼자서. 노인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박정희는 괜찮다고 안심시켰다. 카페를 나와 차에 올랐다. 운전석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5년 만에 다시 이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다. 하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었다. 추적하는 법, 증거 찾는 법, 범인 대면하는 법. 강민호는 이제 조심할 것이었다. 하지만 늦었다. 박정희는 이미 조직도를 그리기 시작했다. 강민호, 이재훈, 그리고 그 뒤에 있을 두목. 모두 찾아낼 것이었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았다. 박정희 씨죠? 낯선 남자 목소리였다. 누구세요? 강민호한테 들었어요. 전직 형사라면서요? 재미있네요. 박정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당신이 두목이군요. 전화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렸다. 경고할게요. 더 이상 파고들지 마세요. 후회하게 될 거예요. 오히려 당신이 후회할 겁니다. 전화가 끊겼다. 박정희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미소 지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2주일 동안 박정희는 모든 증거를 수집했다. 강민호의 동선, 이재훈의 계좌 추적, 피해자 명단, 그리고 마침내 두목의 정체까지 찾아냈다. 이름은 윤상철. 50대 남자로 과거에도 비슷한 사기 전과가 있었다. 충분했다. 이제 경찰에 넘길 차례였다. 박정희는 관할 경찰서로 전화를 걸었다. 금융사기 담당 형사를 바꿔달라고 했다. 금융사기 전담반 최민준 형사입니다.
젊은 목소리였다. 박정희가 자신을 소개했다. 박정희입니다. 예전에 그쪽 부서에 있었어요. 박정희 선배님, 전설처럼 들었습니다. 최민주는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다. 박정희는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투자 사기 조직이 있고 증거를 모았으니 협조가 필요하다고. 다음 날 경찰서에서 만났다. 최민주는 30대 초반으로 보였다. 그와 함께 온 동료 형사도 2명 더 있었다. 박정희가 준비한 자료를 펼쳤다. 조직도, 계좌 추적 내역, CCTV 영상, 피해자 진술서. 최민준의 눈이 커졌다. 이걸 혼자 다 하셨어요? 20년 하던 일이니까요. 형사들은 감탄하며 자료를 살펴봤다. 박정희가 설명을 이어갔다. 윤상철이 두목입니다. 강민호하고 이재호는 실무자고요. 아마 밑에 사람이 더 있을 겁니다. 일단 이셋부터 잡으면 돼요. 어디 있는지 아세요? 박정희는 주소를 적은 종이를 건넸다. 윤상철은 여기 살아요. 매일 오전 10시쯤 집에서 나옵니다. 강민호는 아직 잡기 어렵고 이재호는 추적 중이에요. 최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아침에 검거하겠습니다. 선배님도 함께 가시죠. 박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동의했다. 다음 날 아침 9시 경찰 4명과 박정희가 윤상철의 집 앞에 도착했다. 10시가 되자 윤상철이 나왔다. 정장을 입고 여유로운 표정이었다. 윤상철 씨, 경찰입니다. 윤상철은 멈춰섰다. 박정희를 보고 비웃었다. 또 왔네요. 경고했잖아요. 경고는 당신이 들어야 할 것 같은데요. 최민준이 영장을 보여줬다.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윤상철의 얼굴이 굳어졌다. 순순히 따라왔다. 경찰서로 데려온 뒤 조사가 시작됐다. 증거가 명확했다. 윤상철은 결국 자백했다. 강민호와 이재훈의 위치도 풀었다. 사흘 뒤 조직원 전원이 검거됐다. 피해자는 모두 15명. 총 피해액은 12억 원이었다. 숨겨둔 돈도 대부분 찾아냈다. 부동산과 계좌에 나눠 숨겨뒀던 것을 추적해서 회수했다. 박정희는 최영철 노인을 찾아갔다. 요양원 로비에서 만났다. 노인은 깜짝 놀란 표정이었다. 기사님, 어떻게... 돈 찾았어요. 박정희가 통장을 건넸다. 7천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다. 노인의 손이 떨렸다. 이게... 정말이요? 네. 전부 돌려받으셨어요. 노인은 눈물을 흘렸다. 박정희는 괜찮다고 어깨를 두드렸다. 이제 집으로 가실 수 있겠어요. 노인이 고맙다며 거듭 인사했다. 박정희는 웃으며 말했다. 저도 제 돈 찾았으니까요. 요양원을 나와 차에 올랐다. 5천만 원도 돌려받았다. 통장을 보니 마음이 놓였다. 그런데 사실 박정희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강민호가 사기꾼이라는 걸.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었다. 박정희가 일부러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다. 1년 전부터 이 조직을 추적하고 있었다. 은퇴 후에도 비슷한 사건 소식을 듣고 혼자 조사했다. 하지만 내부로 들어갈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피해자로 위장한 것이었다. 5천만 원은 미끼였다. 조직 내부에 들어가 증거를 모으기 위한. 위험했지만 성공했다. 형사 배지는 내려놨어도 정의감은 내려놓지 못했다. 며칠 뒤 박정희는 다시 택시 운전석에 앉았다. 손님을 태우고 거리를 달렸다.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온 것 같았지만 마음은 달랐다. 더 가벼웠다. 신호 대기 중에 백미러로 뒷자리를 봤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 손님이 앉아 있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기사님, 혹시 투자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박정희는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다. 어떤 투자요? 지인이 소개해줬는데 수익이 좋다고 해서요. 근데 좀 불안해서요. 박정희는 천천히 말했다. 투자 사기가 많아요. 특히 노인들 대상으로. 지인 소개라고 해도 조심하셔야 해요. 손님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어떻게 구별해요? 너무 좋은 조건은 의심하세요. 그리고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전문가나 가족하고 상의하세요. 뭔가 이상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요. 손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다시 생각해 볼게요. 목적지에 도착했다. 손님이 내리며 다시 한번 고맙다고 했다. 박정희는 조심하시라고 인사했다. 차를 몰며 생각했다. 사기는 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포기하는 게 문제였다. 싸울 수 있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했다. 박정희는 운전대를 잡고 다음 손님을 기다렸다. 평범한 택시 기사로. 하지만 언제든 다시 싸울 준비가 된 사람으로. 그날 이후 저는 다시 택시를 몰고 있습니다.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고 여전히 허리는 아프고 하루벌이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저는 돈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침묵했고 속았다는 사실보다 혼자가 될까봐 더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참고, 그래서 버티고,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사기는 당한 사람이 약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서 생긴다는 걸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되찾을 수 있다는 것도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부끄러워할 일도 아닙니다. 말하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오늘도 택시 운전석에 앉아 다음 손님을 기다립니다. 평범한 하루지만 이제는 조금 덜 두렵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순간 포기하셨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끝까지 가보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